모 진영이 촛불 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10에서 40mm, 경상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샵 9730으로 생방송 도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가진 그 칼날은 양면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정도니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정치 보복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보입니다.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청문회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공방이 무척 뜨겁습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발언 들으셨는데요. 공포사회 선언이다라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자에게.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검찰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주 소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지검에서 했던 지난 지방선거에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자체가 선거범죄라고 평가되고 있는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의 그 수사 문제가 있었고 김태우 전 수사관과 관련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제 청와대 전 비서관을 기소한 사건이 있었죠. 가장 최근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사들이 몇 건 있었는데 네. 최근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지명자가 검사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한결같이 이 정권의 소위 충견 노릇을 충실하게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 사람들을 요새 대유행하고 있는 직권남용으로 네. 법리적으로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구속하고 기소한 그 외에 정말 정권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게 2년을 지내왔는데 그 검사장이 이번에 검찰총장으로 말도 안 되는 벼락 출세를 하게 이렇게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겁니다. 당연히 걱정되죠. 예.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은 윤석열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부담 많겠죠. 부담이 그러나 많다. 확실한 건 여야 모두 떳떳한 분들은 네. 뭐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정점이 박근혜 최순실이잖아요. 예. 이 두 분이 구속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수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서 황교안 권한대행 때 정점을 이뤘죠. 그때 박근혜 최순실이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을 구속시킨 사람은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농단 수사 진행된 것은 그건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점 그건 분명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총장 내정자가 총장이 되면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손혜원 의원이 문제되면 그것도 당연히 제대로 수사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농지 투기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용도 변경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네.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도가 한겨레에 나왔고 PD수첩에도 나왔는데 왜 그거는 조사를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여야를 막론하고 네. 명명백백히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정자는 국정원 댓글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적용권을 두고 이제 정권과 갈등을 겪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요. 안희정을 구속시켰고 강금원 회장을 구속시킨 분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노정현 씨를 기소한 사람입니다. 노정현 씨요.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 딸, 예. 네. 구속시킨 사람이라 이분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는 명확해 보이고 전 앞으로도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네.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에 충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을 좀 들어봤고요. 김영남 의원께서 전직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자가 23기고 예. 그리고 현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18기고 예. 김영남 의원이 24기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한 기수 미치시네요. 저보다 한 기수 딱 위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 검찰은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은 선배들은 다 나간다면서요. 그렇죠. 예. 왜 그러는 그게 거예요? 불문율이죠. 불문율이었다. 왜냐하면 예.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 조직이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배들이 나가줘야 그 자리를 또 후배들이 또 채울 수 있고 뭐 승진할 기회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총장이 자기 동기나 후배 기수에서 지명이 되는 순간에 나는 이제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다. 검찰총장감은 아니라는 평가가 내려졌구나 하면 깨끗하게 이제 옷을 벗고 나가서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하는 불문율이죠. 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데 네. 그렇게 계속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한두 기수도 아니고 5기수를 건너뛰어갖고 네. 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사법연수원 22기 같은 경우에는 고검장 승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직 고검장 승진할 기수가 아니었던 거죠. 기존에 22기가. 네, 그러니까 예, 예. 윤석열 지명자보다 1년 위에 기수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고검장 승진 기수도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고검장으로서 아니면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평가받을 기회를 다 건너뛰고 지금 후배가 지명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런 그 불문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과정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은 글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바로 지금 하신 지적 같습니다. 그러니까 5기를 뛰어넘다 보니 지금 22기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하나도 안 됐다. 검찰은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서 자유한국당이 늘 비판하듯이 이전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더니 국정농단이 대세가 되니 황교안 대행에게 충성하다가 국정농단이 이게 국민적 관심사니까 그 부분은 열심히 하면서 네. 정작 검찰 내부 개혁엔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하급 검사한테 물을 수는 없어요. 선배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한 정도의 기수 파괴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기 같은 경우는 그 책임으로부터 얼마나 그 책임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수 파괴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거다 동의하고요. 그 부작용이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내정자 위의 기수가 그러면 다 이전 정부에서 말하자면 아주 강한 말로 하면 부역했냐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그중에 괜찮은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부작용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내정자가 혹시 검찰총장이 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인사권을 일종의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자기네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은 확 끌어당겨 갖고 벼락 출세를 시키고 나머지는 내보내는 이런 식의 인사 운영을 해도 괜찮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야당할 때 그렇게 비판했던 정권의 검찰에 예속되는 것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뭐랄까 지금 뭐 방송이나 일일이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소위 지금 친정부 성향의 연예인들하고 친하다는 몇몇 간부가 완전 지금 검찰의 실세예요. 그러니까 나 참 이게 뭐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인사 원칙도 없고 그 사람의 어떤 수사 능력이라든지 예. 어떤 관리자로서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정권하고 친하면 벼락 출세하고 그 사람들이 실권 잡아갖고 다른 사람 검사들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참 그러니까 그런 개탄스럽습니다. 평가를 이제 그 청문회에서 말씀을 하고 검증도 받고 그게 이제 아니죠. 지금 저 말씀은 가짜 뉴스인데요. 뭐가 가짜 뉴스예요? 친정부 성향의 연예인과 친하다는 검사들이 검찰의 실세다. 이건 뭐 가짜 뉴스 중에 상가짜 뉴스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 압니다. 구체적으로 네. 얘기해 보십시오. 그거 친정부 왜 또 성향의 고소하시게요? 어떤 연예인입니까? 그러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거 검찰의 인사권을 전리품으로 썼다 등등 이건 다 저는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을 혹시 예로 드시는 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생각했거든요. 예. 너무나 자, 심했죠.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그 의견이실 뿐이고 가짜 저희가 뉴스입니다. 확인을 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총장은 청문회가 이제 필요한 그런 그 지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이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참 딜레마죠. 지금 왜냐하면 국회 복귀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에 대한 민주당의 뭐 적절한 사과 내지는 철회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청문회 말을 위해서 국회로 돌아가야 되느냐. 네.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인사청문회에 한국당이 빠지면 윤석열 지명자가 그냥 무혈 입성하는 꼴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무혈 입성일 것이다. 예.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청문회엔 들어갈 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가 오늘 개원을 합니다만 반쪽 국회라는 지금 오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만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겐 법도 원칙도 일반적인 관행도 국민의 시선도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문회만 들어갈 거야. 국회는 안 갈 거야.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발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저러는 배경이 뭔지 저토록 오만하신 이유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배경이 뭔지 궁금해하신다고 하는데. 배경은 뭐 민주당의 독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을 그냥 민주당하고 범여권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하고 국회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법을 여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독주와 독선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지 뭐 다른 배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결국은 다수결 원칙으로 국회가 가는 거고 예. 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만든 거고 거기에 패스트트랙을 넣어서 당시에 야당을 견제하려고 한 것도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거꾸로의 상황이 될 걸 예상 못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특권이 있어서 다수결 원칙도 무시하고
합법적인 프로세스도 무시하고 이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선거법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처리한 적이 있나요?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거죠. 그건 있죠. 게임의 룰인데 88년에. 얘기야 또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건 지금 있었죠. 문재인 정부 예, 예. 잠깐만요. 문재인 정부의 수준이 딱 5공화국 수준인 거예요. 5공화국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아니죠.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렇게 욕을 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50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선진화법 안에 있는 패스트트랙에 따라 합법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했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폭력으로 막은 게 자유한국당이죠. 의원님 그건 억지시죠. 뭐가 패스트트랙 억지입니까?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오히려 더 처리가 쉬웠어요. 그때는 뭐 과반만 넘으면 선거법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했지 여당 맘대로 처리한 거 또 저렇게 50 가짜 이후에 뉴스를. 언제 있었어요? 자, 잠시만요. 50 이후에. 예. 88년이 잠시만요. 50이에요? 예. 선거법 지금 처리할 때는 88년이 50이냐고요. 자, 두 분 잠시만요. 예.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6월 임시국회가 개원은 됐습니다만 지금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국회법상 국회 상임위 간사가 그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이 맡고 있는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위원장이 예. 대행을 이제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임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원장이 누구를 내가 뭐 사정이 있어서 그날 뭐 해외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까 당신이 대신해 주셔라고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죠. 근데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간사를 지정 안 하면 간사가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위원장이 출석 안 한다고 자동적으로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 대행으로서의 자격이 생기겠습니까? 그거 네. 억지죠. 그건.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음. 그럼 이제 그게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느냐. 그것도 절차가 있어요. 네. 위원장이 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회의 여는 것을 거절할 때 위원 3분의 1이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누군가를 지정하는데 아무래도 간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당 간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법에 나온 다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일 안 하겠다고 하고 무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특권을 누리겠다고 하면 그거는 뭐 그렇게라도 상임위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빨리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 북한 어선 넘어온 거 있잖아요. 이에 예. 대해서 국방위도 좀 열어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사가 산적해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그럼 되겠습니까? 네. 자, 지금 오는 6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이 지금 국회 본회의로 지금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에게 24일까지는 등원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그 등원의 여부가 지금 그 경제청문회를 대신해서 지금 문희상 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 원탁회의 이것으로 지금 아마 중재안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은 어떤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글쎄 원탁회의 뭐 문희상 의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원탁회의를 하면서 공개를 안 하면 의미가 없고요. 네. 원탁회의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언론이나 이런데 그 중계를 허용해서 생방송이 되면 그 정도 할 바에는 경제청문회를 못할 게 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원탁회의라고 해서 규모를 자꾸 축소하는 데 의미를 둘 것보다는 네. 지금 사실은 더 큰일 당하기 전에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수정을 할 기회를 문제점을 따져보고 이제 고칠 기회를 갖자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니까 경제청문회 뭐 원탁회의를 조금 규모 확대하면 청문회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문희상 의장의 그 중재안은 거꾸로죠. 그런가요? 경제청문회라는 국회의원들만의 마당을
이게 더 넓히자가 경제 원탁회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접근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IMF 경제청문회, 한보사태 경제청문회, 경제청문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주죠.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통계 수치도 해석에 따라 다른 부분이 이게 안 좋다 이렇게 주장하면 경제청문회를 여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제청문회를 여시고 싶으면 트럼프하고 시진핑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시면 아마도 민주당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면서 왜 추경이 지금 시급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위원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경제 잘 나가고 그게 있다면 아니죠. 추경이 그렇게 시급하다는 정부 주장은 또 뭡니까? 그러면? 의원님, 우리 경제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거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민생이 어렵다 이건 저는 팩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경을 할 때 경제를 살린다, 반도체 수출 그 품을 늘린다 이렇게 경제하는 거 아닙니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저소득층이 어려워서 네. 그쪽 민생을 지원하는 추경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은 그러니까 경제하고 아니요, 민생하고는 별개다. 경제라는 개념과 민생이라는 개념은 경제는 폭이 넓죠. 근데 민생은 사실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정부라도 추경했을 거예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반도 경제문화포럼이 오늘 국회에서 6.15 공동선언 19주년 토론회를 열고 교착 상태에 놓인 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여러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경계에 실패한 군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군과 해경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을 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깊게 사과한다며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이후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계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강혜종 씨입니다. 네, 먼저 미세먼지 정보입니다. 울산과 부산 초미세먼지 농도 4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17에서 35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남 지방의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대기의 질이 꽤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30도 바로 밑에까지 기온이 오른 곳이 많고요. 양산의 기온이 31.2도로 현재로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도 26.2도로 슬슬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8도, 광주 30, 대구 32도 등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역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요. 이 서울과 경기도, 영서지방은 이틀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상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이 내리는 시점은 오후부터 밤 사이가 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가량 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6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이 내려갑니다. 서울 26도 등 22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로 정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동두내 하이패스 나드목 부근 2, 3차로를 막고 비타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도 충주 분기점 부근 3km 정체 모두 비타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고요. 장현터널에서 영풍터널 부근으로는 2개 차로 차단하고 정밀 안전진안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목포 요금소에서 몽탄터널 쪽으로 가는 5km 구간이 막히고 있는데요. 몽탄 3터널에서 몽탄 1터널 쪽으로 이동하면서 등기구 보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암 순천고속도로 순천 방향 서우확산 부근 1, 2차로와 갓길에서도 풍수에 대비 합동훈련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경제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선이 아니라 간첩선이었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결국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부른 것입니다. 안보가 완전히 무장 해제된 것은 바로 잘못된 남북 군사 합의 때문입니다. 네, 사흘 전 발견된 북한 선박을 둘러싸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적 들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각설하고, 이번 주제는 강원도 삼척 북한 어선 귀순 사건, 이른바 노크 귀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 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경 북도에서 출발한 그 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쪽으로 NLL을 넘어와서 삼척이 사실은 그보다 북쪽에 뭐 강릉도 있고 속초도 있고 많잖아요. 고성도 있고 이쪽 강원도 한참 밑이죠. 그러니까 삼척이면. 한참 내려온 거예요. 그냥 한참 내려와서 그 삼척항에 정박을 해서 거기서 뭐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하려고도 하고 한참 머물 때까지, 그러니까 시민의 신고가 될 때까지 우리 군과 경찰이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뭐 경계 실패를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는 경계 실패한 건 뭐 명백합니다만 네. 그보다 더 큰 잘못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군 발표가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는 그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해안에서 발견하고 납포를 해왔다는 게 군의 발표였는데 예. 전혀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게 더 큰 그 뭐랄까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 11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 동의합니다. 다. 김영남 의원 말에 다 동의하고 의원님 말씀에, 저 2012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육군판 JSA 영화가 네. 벌어진 거예요. 그때 노크 기순해갖고 라면 끓여 먹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병사가 내려왔죠. 네, 노크 기순. 예. 근데 몰랐어요, 우리 군이. 우리 초소에 와서. 네, 2012년 일이었고요. 지금은 굳이 얘기하면 해군판 JSA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 이견이 전혀 없고요. 예. 우선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려면 어디선가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 국방위에서. 예, 그래서 저는 국방위를 빨리 열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그게 어디까지인지 책임져야 한다. 네. 그 외에는 뭐 지금 그 거짓말한 것도 그 거짓말의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발견을 못했다. 뭐 목선은 발견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감이 잡히세요? 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빨리 어느 단위에선가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건 국방위가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자꾸 촉구하기 위해서 윤석열 지명도 하고 뭐 노크 기순도 만들어내고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들어와서 이제 국방위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열어야죠. 사고가 뻥뻥 예. 터지니까 참. 하필이면 이때 북한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앞에 하필이면 북미 정상회담. 예. 뭐 그런 말씀이죠. 뭐. 예. 단순히 군의 책임 논란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북한과 맺은 남북 군사 합의도 지금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걸 갖고 토론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만 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군의 정신적인 무장 해제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9.19 남북 그 군사 합의로 인해서 너무 느슨해진 거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군이 애초부터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 목선을 지금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애버렸대요 지금. 그 근데 목선을. 그게 확실치 않아요.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대체 확실한 게 뭐예요? 다 은폐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의원님, 아니 전 의원님. 이게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기승전 평화 흔들기로 가면 그건 좀 나중에 하시고 우선 사실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국방위를 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거기 동감은 하시네요. 국감을 그렇죠. 열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선. 아니 확실히 따질 건 따져야죠. 네.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데. 기승전 또 패스트트랙으로 또 이게 귀결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의견 일치를 좀 오랜만에 좀 봐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정확히 어떤 내용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지 최민희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네,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임금을 똑같이 받는 건 불공정하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은 이건 민주당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건 ILO에서 인종적 차별을 노동시장에 ILO면 국제노동기구. 네. 예. 인종적 차별을 노동시장에 두면 안 된다. 이미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 노동법에도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동안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한 거 없는 거 맞죠? 그때 외국인 노동자가 없었으니까. 예.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 뭐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의 노동시장에 노동 인력이 특수한 분야에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 변명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거 검토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갑자기 그 순간 황교안 대표께서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누군가 조언을 잘못해서 정서적으로 황 트럼프가 되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종적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인데 네. 이게 지금 인종차별적 발언이세요. 그리고 이거는 빨리 철회하시고 수습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지금 뭐 ILO 위반이라든가 뭐 국내 법에도 지금 위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를 뭐 외국인 혐오다 뭐 이렇게 그 비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고용주가 회사에서 그 숙식을 제공해 주죠. 기숙사나 식사 같은 거를 제공을 해 줍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거 최저임금에 산입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산입해 주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그
어떤 숙소 그리고 식사와 관련해서 그만큼 소위 현물로 제공되는 거를 값어치를 따져서 그거는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네. 절대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최근 들어서 껑충 뛰면서 그 고용주들의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많은 3D 업종이라든지 농어촌에서의 부담이 커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입 범위의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자는 취지의 취지라고 발언이었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죠. 예, 네. 있었거든요. 예, 예. 이거를 뭐 산업연수생 제도를 부활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 수준까지 올 때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 2년 동안 수습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그전부터 산업계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건 뭐 그러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차별적인 발언은 내가 그때 조금 보고를 잘못 받았다. 네. 취소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걸 뭉뚱그려서 외국인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차별적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임금 산정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그 노동자와 사용주가 진짜 극렬하게 맞서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논란이 생기냐면 야 진짜 자유한국당은 아니고 황교안 대표는 노동에 대해서는 좀 반노동적이 아닌가 또 이런 논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으로 극우 정당들이 쓰는 몇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이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인종차별 문제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은 것은 단일민족이라는 신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사회가 다민족화 되어가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열리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우적 발언이다. 극우가 아니라 극우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면 그건 진짜 합리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상으로 얘기하셨듯이. 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그 이후에 다른 또 의견 표명을 하신 건 없으시죠 아직?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당내 문제 하나만 좀 짚고 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정 의원 탈당했습니다. 네. 보수 세력을 규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을 주축으로 신공화당 가칭입니다만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위기 같은데. 신경 안 쓰는 더 이상의 뭐 의원들의 동조 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전개되진 않을까요? 당장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어차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인적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 쇄신 대상으로 지명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네.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어떤 추가 탈당은 당연히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공천에서 뭐 탈락한 사람들의 일부가 아니면 탈락할 것 같은. 같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선거 전략적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만약에 지금 범여권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해놓은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왕창 늘리는 이 선거법이 통과가 돼서 이 선거법 하에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 가정해 보면 예. 소위 우파 진영에서도 저쪽에 정의당과 같은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거의 못 가져가는 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지역구와 비례대표 역할 분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과연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냐 저는 전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선거를 이기지 않으면 의회 권력 구조의 변화 때문에 이게 뭐 앞으로의 기회가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역할 분담을 위해서라도 일종의 분할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큰 동요는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최민희 없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은 동요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딜레마는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개혁 공천을 한다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쇄신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 베이스 캠프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문정 의원이 여기저기서 인터뷰한 걸 보면 되게 자신감에 차 있는 게 네. 황교안 대표의 딜레마를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가 커지는 게 우려돼서 개혁 공천을 안 할 수 있냐? 전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망하죠, 진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혁 공천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베이스 캠프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수가 2016년 민주당이 겪었던 네. 어게인 국민의당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그냥 정치사적으로 보면 보수가 겪어야 될 분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2846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라면 이렇게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양쪽 모두 국익보단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운 것 같아 씁쓸합니다. 1537님, 국회의원이 국회 출석하지 않는 것에 문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733땡땡님, 최민희, 김용남 두 분의 열정과 재미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 코너 좀 일주일 내내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힘들어서 도저히. 출연료 올려주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저는 안 해요. 힘들어요. 아, 예, 저도 힘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학설하고 마치도록